저건 칼이었죠. 강도였습니다. 화면 속 강도는 노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노인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노인의 몸이 비틀렸습니다. 오른쪽 발을 뒤로 한번 뺐죠. 그리고 어깨를 아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뒤에서 날아올 무언가를 미리 알고 피하는 사람처럼 노인은 컵라면 코너에 서 있었어요. 강도의 시선이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정확히 몇 초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강도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돌아섰습니다. 뭔가 욕설 같은 걸 내뱉으며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에 CCTV 말이 안 되는 장면. 새벽 1시 반. 편의점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윙윙거렸죠.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하루 정산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는 소리. 그것만이 정막을 깨트렸죠. 정산이 끝나자 그는 습관처럼 CCTV 화면을 켰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을 거라 생각했죠. 화면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술 취한 손님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장면. 밤 12시 빈 편의점을 자신이 정리하는 장면. 그리고 밤 11시 40분 화면 속에 한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백발의 머리, 구부정한 허리,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사장은 그를 알아봤죠. 박정호. 동네에서 늘 컵라면 하나만 사가는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은 화면을 그냥 넘기려 했어요. 늘 보던 장면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죠.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후드티에 마스크까지.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사장은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손, 거기 뭔가 길쭉한 물체가 들려 있었어요. 사장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건 칼이었죠. 강도였습니다. 사장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면 속 강도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화면 한쪽에 있던 박정우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사장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노인의 몸이 반 발짝 비틀렸습니다. 오른쪽 발을 뒤로 한번 뺐죠. 그리고 어깨를 아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뒤에서 날아올 무언가를 미리 알고 피하는 사람처럼. 사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뭐지? 노인은 컵라면 코너에 서 있었어요. 강도는 카운터로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강도의 시선이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정확히 몇 초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강도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돌아섰습니다. 뭔가 욕설 같은 걸 내뱉으며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사장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마우스를 다시 잡았어요.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다시 한번 봤죠. 강도가 들어옵니다. 노인이 몸을 비틉니다. 발을 뺍니다. 어깨를 숙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강도가 도망칩니다. 사장은 3번을 더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서야 확신했죠. 저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강도의 존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알아챘어요. 칼이 어디로 날아올지 예측한 것처럼 몸을 피했죠. 그리고 강도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 화면으로도 느껴지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도대체 저 노인은 누구지? 매일 컵라면 하나 사가던 그 할아버지가 계산할 때마다 지갑 꺼내느라 손 떨던 그 할아버지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던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을 한 바퀴 돌아봤죠. 컵라면 코너, 노인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움직여 봤어요. 몸을 비틀고 발을 빼고 어깨를 숙였죠. 아니, 이건 그냥 움직임이 아니야. 이건 훈련받은 사람이 반사 동작이었습니다. 사장은 다시 CCTV 앞으로 돌아왔어요.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크게 보였죠. 허름한 옷, 구부정한 허리, 백발의 머리. 하지만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유난히 날카롭게 빛나는 눈. 사장은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70이 넘은 노인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니야. 저건 뭔가를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의 눈이야. 사장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강도가 왔는데 노인 한 명이 눈빛만으로 쫓아냈다고 믿어줄까? 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죠. 일단 신고는 해야겠다. 도둑이 될 뻔한 강도니까.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CCTV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죠. 노인의 움직임, 노인의 눈빛, 강도가 도망친 이유, 그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저 할아버지가 또 오면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물어봐야 하나? 사장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저 노인은 우리가 아는 그런 평범한 노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곧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 편의점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사장은 혼자 CCTV 화면을
또다시 돌려보고 있었죠. 박정호는 동네에서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정확히는 불편한 손님이었죠. 매일 밤 같은 시간, 11시쯤 되면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삑,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터벅터벅. 사람들은 그를 보면 슬쩍 피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호는 계산이 너무 느렸거든요. 노인은 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쪽 컵라면 코너였죠.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어떤 걸 살지 고민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고르는 건 늘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맛, 컵라면 하나. 그게 전부였죠. 노인은 그걸 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계산대 앞에 서면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뒤적였죠. 지갑을 꺼내는 데만 10초가 넘게 걸렸어요. 알바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지갑이 열리면 더 심했죠. 1,000원짜리 지폐들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어요. 노인은 그걸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바코드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래, 그래. 그리고 다시 지폐를 세기 시작했죠. 뒤에 줄이 생겼습니다. 직장인 한 명이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그 뒤로 학생 2명이 음료수를 들고 섰어요.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느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 짜증나. 노인은 그 말들을 들었을까? 아니면 못 들었을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폐를 세고 있을 뿐이었죠. 알바생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르신, 그냥 제가 세어드릴까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에는 묘한 자존심이 섞여 있었죠. 결국 계산이 끝나는 데까지 거의 2분이 걸렸습니다. 직장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노인은 비닐봉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편의점 문 쪽으로 향했죠. 구부정한 뒷모습, 느린 걸음. 알바생은 다음 손님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오면 진짜 피곤해.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한 독거노인,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손도 느리고 계산도 오래 걸리는 그저 불쌍하고 불편한 노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노인이 편의점 문을 열 때 딱 그 순간만은 달랐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의 각도, 문을 미는 힘의 세기, 그리고 밖을 한번 훑어보는 눈빛, 그 모든 게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죠. 마치 주변을 경계하는 누군가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할 일에만 바빴으니까.
노인은 매일 밤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갔어요. 컵라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죠. 노인은 우산도 없이 왔습니다. 젖은 머리, 젖은 어깨, 알바생이 물었어요. 어르신, 우산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금방 마르니까. 그 말에는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죠. 알바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컵라면 코너로 향했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제품. 하지만 그날따라 노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컵라면을 집으려다 말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컵라면을 봤어요. 더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1,000원이 더 비쌌죠. 노인은 한참을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래 사던 걸 집었어요. 알바생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1,000원, 겨우 1,000원 차이인데 그것조차 고민해야 하는 삶이구나.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다음 손님이 들어왔고 알바생은 다시 바빠졌으니까 노인은 오늘도 느리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섰죠. 빗속으로 우산도 없이 알바생은 창밖을 봤어요.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구부정한 등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노인을 보면 다들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그렇다고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편했어요. 어떤 날은 노인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 컵라면을 바로 먹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노인은 그걸 천천히 후루룩 먹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쯧쯧, 저 나이에 저렇게 사네. 옆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나? 아주머니가 대답했죠. 자식도 없나 봐. 완전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그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계속 컵라면을 먹었어요. 표정 없는 얼굴로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하지만 그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컵라면을 먹는 동안에도 그 눈은 주변을 훑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 골목 모퉁이, 주차된 차들, 모든 걸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저 가난한 노인만 봤으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은 빈 컵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골목으로 접어드는 그 순간 노인의 걸음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USB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강도 미수 사건 같은데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형사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장은 USB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그걸 받아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이 떴습니다. 편의점 내부 새벽 11시 40분. 형사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어요. 처음엔 별 관심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컵라면 코너에 서 있었죠. 그때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약간 달라졌어요. 저게 강도네요. 칼 들고 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뭐가요? 그 노인이요. 사장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노인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반 발짝 비틀림, 발을 뒤로 뺨, 어깨를 숙임.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 속 강도가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쳤죠. 형사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화면을 되감았어요. 다시 봤죠. 노인의 움직임, 강도의 반응,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옆에 있던 동료를 불렀어요. 김 형사, 여기 좀 봐요. 동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뭔데요? 이거. 첫 번째 형사가 화면을 다시 재생했어요. 동료 형사는 팔짱을 낀 채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했죠. 뭐가 이상한데요? 저 노인, 저 움직임 보세요. 동료 형사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우연 아니에요. 그냥 몸 비튼 거겠죠. 첫 번째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마우스로 특정 구간을 반복 재생했어요. 노인이 몸을 비트는 정확히 그 순간. 저 자세 보세요. 저 회피 동작. 동료 형사가 좀 더 가까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뭔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죠. 이거. 첫 번째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눈빛, 저 반응 속도, 저 자세.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특수전, 특히 잠수나 침투 쪽에서나 보던 움직임인데요. 동료 형사가 되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첫 번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군대에서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저 움직임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은 두 형사의 대화를 들으며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저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 형사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크게 보였죠. 백발의 머리,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그 눈만은.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 움직임이면 보통 레벨이 아닙니다. 그는 동료를 봤죠. 김 형사, 이거 위에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저 강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도 문제가 아니라 저 노인이 문제예요. 저 정도 실력이면 군 쪽에서
알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동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경찰선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형사는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는 군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틀 뒤 군에서 2명의 간부가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CCTV 영상을 요청했죠. 형사는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군 간부들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봤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간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습니까? 옆에 있던 간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예, 저분 맞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군 간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박정호 대령님, 실종 처리된 전설적인 특수전 지휘관입니다. 형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실종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군 간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 속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가 말했어요. 이 영상 외부 유출 절대 안 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군 간부들은 USB를 챙겼어요. 그리고 편의점 주소를 물었습니다. 형사가 종이에 적어줬죠. 간부들은 그걸 받아들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대령, 전설, 도대체 저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형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노인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백발의 머리,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사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 눈에 담긴 무언가가 너무 무거웠으니까 창밖으로 군용 차량이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SUV 2대.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형사는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곧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저 백발의 노인이 있다는 것.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편의점 앞 골목. 평소처럼 한적했죠. 그런데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낮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검은색 SUV 2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군용 차량이었어요. 번쩍이는 차체, 검게 칠한 유리창. 차들은 편의점 바로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2층 아파트에서 아주머니 하나가 소리쳤어요. 여보 나와봐. 군대 차가 왔어. 옆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일이래. 전쟁 난 거 아니야. 골목길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수군거렸죠. 저기 마약 조직 있나? 아니면 간첩이라도 잡으러 온 거 아냐? 편의점 사장은 카운터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게 나 때문인가? CCTV 때문에 온 건가? 차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군 간부가 내렸죠. 깔끔한 군복, 반짝이는 계급장. 그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사장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두 간부는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죠. 삑. 사장은 얼이 빠져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뭐 때문에? 간부 하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CCTV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찾았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두 간부는 화면 앞에 섰어요. 말없이 봤습니다. 노인이 컵라면 코너에 서 있었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움직였어요. 강도가 도망쳤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간부들은 서로를 봤어요. 눈빛을 주고받았죠. 한 간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간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저분 맞습니다. 사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간부가 사장을 봤어요. 이분 여기 자주 오십니까? 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옵니다. 몇 시쯤이죠? 11시쯤이요. 항상 컵라면 하나만 사가십니다.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컵라면 코너, 카운터, 출입문, 모든 걸 확인하는 것 같았죠.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신데요? 간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박정호 대령님, 실종 처리된 전설적인 특수전 지휘관입니다.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령이요. 전설이요. 그럼 저 할아버지가 간부가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곤란합니다. 다만 그는 사장을 똑바로 봤죠. 오늘 밤 저희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간부들은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죠.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편의점 안에서 계속 있네. 사장은 평소처럼 손님들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죠. 7시, 8시, 9시, 간부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석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사장은 시계를 봤어요. 이제 1시간 남았구나. 11시면 저 할아버지가 올 거야. 그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시 반, 편의점에 손님이 줄었어요. 간부들은 여전히 기다렸죠. 10시 50분, 사장은 문을 힐끗 봤습니다. 곧 올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1시 정각, 삑,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구부정한 허리, 낡은 점퍼, 박정호였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컵라면 코너로 향했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눈이 편의점 구석을 향했죠. 간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걸었어요. 컵라면을 집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리고 카운터로 향했죠. 간부 하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계산대 앞에 섰어요.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노인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카드 단말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죠.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대령이라 부르지 마. 간부는 숨을 삼켰어요. 저희는 30년 전 그 작전을. 노인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어요. 편의점 형광등보다 더 차갑게 빛났죠.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 말은 저 사람이 스스로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산다는 뜻. 간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느리게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마쳤죠. 그리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간부들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를 봤을 뿐이죠. 한 간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령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 밤 군용 차량은 조용히 골목을 떠났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군 간부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편의점에 왔죠. 이번엔 미리 와서 기다렸습니다. 10시부터 자리를 지켰어요. 사장은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간부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배워야 할 분이십니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십니까? 간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지켜낸 분이십니다.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11시가 됐습니다. 삑. 노인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이었죠. 노인은 컵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간부들을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컵라면 하나를 집었죠. 그리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간부가 다시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대령님, 노인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대령이 아니라고 했어. 간부는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대령님, 저희는 30년 전 그 작전을
함께했던 노인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칼날처럼. 그 작전은 실패했어. 지휘관은 실종됐고 모두 끝난 일이야. 간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인은 비웃듯 웃었어요. 보고서엔 그렇게 안 써 있던데. 간부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 보고서는 거짓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제 상관없어.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게 편하다고. 간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령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노인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 아니냐? 간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계산을 마쳤어요. 1,000원짜리 몇 장을 카운터에 놓았죠. 그리고 비닐봉지를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간부가 뒤에서 말했어요. 대령님, 전우들이 대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우들은 다 죽었어. 살아남은 건 없어.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편의점을 나갔죠. 사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걸까? 간부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른 간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어떻게 할까요? 간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령님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간부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났죠. 일단 돌아가죠.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사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노인의 말이 맴돌았어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인지 사장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노인은 또 왔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장은 노인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계산이 느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사는 사람이었죠. 지갑을 꺼내는 떨리는 손, 1,000원짜리를 세는 느린 동작, 그 모든 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산을 마치고 나갔어요. 사장은 그를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날 이후로도 노인은 매일 밤 왔습니다. 군 간부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무언가가 곧 일어날 거라는 걸. 노인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장이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났죠.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보슬 가랑비였어요. 밤 11시 노인은 평소처럼 편의점에 왔죠. 우산은 없었습니다. 젖은 어깨, 젖은 머리,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우산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네. 금방 그치겠지. 그는 컵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컵라면. 계산을 마쳤어요. 비닐봉지를 들었죠.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삑. 문이 닫혔어요. 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걷고 있었죠. 비를 맞으며 구부정한 등. 그 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죠. 비닐봉지를 든 손,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후드티에 마스크까지.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죠. 노인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m, 5m, 3m,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남자의 손이 움직였어요. 번쩍 칼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번뜩이는 칼날. 남자가 소리쳤죠. 죽어라 박정호. 칼이 노인의 연목을 향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하지만 노인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틀었죠. 칼날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휙. 노인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찢어지는 소리. 점퍼가 찢겼습니다. 하지만 살은 베이지 않았죠. 노인의 팔꿈치가 올라왔습니다. 공격자의 손목을 쳤어요. 쾅. 쇳소리가 났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죠. 바닥에 떨어진 칼.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사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가 좀 나와요.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밤, 다들 집 안에 있었으니까 공격자는 주춤했어요. 칼을 떨어뜨린 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을 잡으려 몸을 숙였죠. 노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몸이었죠.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공격자가 칼을 집었어요. 다시 일어섰죠. 이번엔 더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빠르게 공격자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내던졌죠. 쿵! 공격자가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굴러떨어졌어요. 신음소리, 으윽, 칼이 다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새로 나타난 남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공격자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다가갔어요. 공격자의 팔을 뒤로 꺾었죠. 으악! 비명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사장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누구세요? 경찰 부를까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를 제압한 채 천천히 노인을 봤죠.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대령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규원 중사였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노인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규원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령님, 저 이규원입니다. 노인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규원은 눈가가 붉어졌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사장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규원이 바닥에 쓰러진 공격자를 봤어요. 이 사람은 대령님을 죽이러 온 놈입니다. 사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죽이러요. 왜요? 왜 저 할아버지를? 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전 실패로 기록된 그 작전이 진짜 책임자들, 그 사람들이 대령님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비를 맞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규원이 공격자를 끌어올렸죠. 경찰에 넘겨야겠습니다. 그가 사장을 봤어요. 신고 부탁드립니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골목에는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노인의 거친 숨소리.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공격자는 경찰차에 실렸죠. 형사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 찢어진 점퍼, 그리고 노인과 규원. 형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분이신가요? 규원이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형사는 노인을 봤죠. 백발의 머리, 젖은 옷.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사는 뭔가 낯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전에 CCTV에서 본 적 있는? 규원이 끼어들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다친 데 없어. 하지만 규원이 말했죠. 대령님,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규원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가자. 둘은 골목을 나섰습니다. 사장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원 대기실, 밤이 깊었어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간단한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팔에 소독약을 바르고 나왔어요. 규원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앉았죠. 규원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30년 만입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대령님을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30년. 그래, 그렇게 오래됐구나. 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령님,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노인이 그를 봤어요. 진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규원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대령님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작전, 우리는 실패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패한 건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규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말도 안 되는 투입, 말도 안 되는 시간, 말도 안 되는 장비. 노인의 머릿속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 빗소리, 총성, 비명. 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대령님은 끝까지 철수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그냥 진행하라고 밀어붙였죠. 노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날의 무전, 그날의 명령, 모두 생생했습니다. 규원이 계속했어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포위당했죠? 탄약도 바닥났고, 그때 대령님이 소리쳤습니다. 명령이다. 다들 빠져. 규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령님은 우리를 뒤로 밀쳐냈습니다. 혼자 남아서 추적을 끊고 흔적을 지우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규원은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휘관 판단 미스, 지휘관 실종, 작전 실패 책임, 박정호. 노인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하게. 그래야 너희가 욕을 안 먹지. 규원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대령님 혼자 욕먹고
대령님 혼자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병원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힐끗 봤죠. 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저희가 무능해서 대령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이 없어. 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입을 완전히 막는 것. 대령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없애는 것. 노인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알고 있었어.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규원은 주먹을 쥐었어요. 대령님, 이제라도 싸우셔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싸움은 이미 끝났어. 난 졌고 그걸로 충분해. 규원이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우들이 있습니다. 대령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를 봤어요. 전우들, 그들도 살아있나?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몇 명은 살아있습니다. 모두 대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그 차가운 눈에 온기가 스며들었죠. 그래, 살아있구나. 너희가. 규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령님, 전우들은 잊었어도 전우의 빚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이제 그만해도 돼. 하지만 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령님, 그는 노인을 똑바로 봤죠. 이제 저희가 대령님을 지키겠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3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둘은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그친 뒤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죠. 규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노인은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규원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죠. 그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졌죠.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팔에 붙어 있는 반창고가 그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줬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규원이 아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녀석. 오후가 됐습니다. 규원이 노인의 집에 왔어요.
문을 두드렸죠. 똑똑.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게. 규원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 낡은 가구. 그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령님이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노인은 작은 탁자를 가리켰어요. 앉게.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규원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대령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노인은 봉투를 받았어요. 뭔가 작전 보고서입니다. 진짜 보고서.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짜, 네, 공식 보고서가 아닌 실제 기록입니다. 노인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죠. 낡은 종이, 바랜 글씨.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규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는 적진 깊숙이 투입됐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보며 듣고 있었죠. 목표는 정보 수집. 하지만 준비 기간은 고작 사흘. 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통신 장비는 고장났고 야간 투시경도 절반밖에 없었죠. 노인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출발 전날 밤 상부에 보고했던 것. 장비가 부족합니다. 투입을 연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일정대로 진행하라. 그게 명령이다. 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령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전멸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는 듣지 않았죠. 노인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날 밤 출발 직전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무모하다는 걸. 규원은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투입됐습니다. 작전 시작 6시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때부터였어. 규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적의 순찰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죠. 우리는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없었어요. 노인은 서류 속 작전 지도를 봤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동 경로, 그리고 X표시 포위당한 지점이었죠. 규원이 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날이 지형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계곡, 앞뒤로 적들, 빠져나갈 길이 없었죠. 규원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대령님이 무전을 쳤습니다. 철수 명령을 요청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현 위치 유지하라. 지원 불가. 노인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무전기를 꽉 쥐었던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그 순간 규원이 계속했어요.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부상자도 나왔죠.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노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대령님이 명령했습니다. 규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들 빠져. 나는 여기 남는다. 노인은 눈을 감았죠. 그날이 부하들 얼굴, 겁에 질린 눈빛, 그들을 보내야 했던 그 순간 규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령님은 혼자 남으셨습니다. 추적을 끊기 위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우리가 살아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노인이 작게 말했어요. 너희가 살아야 했으니까. 규원은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대령님을 버리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명령이었어. 명령을 따른 거야. 규원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보고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죠.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노인은 그걸 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지휘관 박정호의 판단 착오로 인한 작전 실패, 지휘관 실종, 생존 가능성 없음.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판단 착오라. 규원이 주먹을 쥐었어요. 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책임을 대령님께 떠넘긴 겁니다. 무모한 작전 계획, 부족한 준비, 모든 실패의 원인을 대령님 탓으로 돌렸죠. 노인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난 죽은 사람이 됐구나. 규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30년 전에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그를 봤죠. 하지만 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대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래서 완전히 지우려는 겁니다. 영원히. 노인은 창밖을 봤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규원이 일어섰습니다. 대령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아. 30년이나 지났는데. 규원은 서류를 들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 생존한 전우들이 증언 모두 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원아, 난 이미 지쳤어. 싸울 힘도 없고. 규원이 소리쳤죠. 그럼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대령님은 그냥 살아계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그를 봤어요. 오랫동안.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회복에. 규원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죠. 감사합니다. 대령님. 노인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일어난 습격 사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됐죠.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습격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특수전 출신이래.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죠. 뭐라고요? 그 컵라면 사시던 할아버지요. 응, 대령이었대. 그것도 전설급. 아주머니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골목 입구에서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어요. 실종 처리됐던 사람이래. 30년 전에 옆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근데 경찰도 왔고 군대 차도 왔다며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죠. 그래도 믿기지가 않네. 편의점 안 사장은 알바생을 불렀습니다. 아, 네. 앞으로 그 어르신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알바생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번에 제가 짜증냈던 것도.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알고 사람을 판단했냐? 알바생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사장은 창밖을 봤어요.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등이 조금 덜 구부정했습니다. 걸음도 조금 더 힘이 있었죠. 삑.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어요.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 셋이 있었는데 모두 노인을 봤죠. 노인은 평소처럼 컵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그분이래. 대령이었던. 진짜 믿기지 않는데. 노인은 컵라면을 집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제품. 카운터로 왔죠.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엔 그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사장이 카운터 밖으로 나왔죠. 오늘 컵라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장을 봤어요. 아니, 괜찮네. 내가 내 돈으로 먹어야지. 그 말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말이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계산을 받았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노인이 지갑을 꺼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천천히 노인은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 둘, 셋. 사장은 조용히 받았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섰어요. 손님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평소엔 그런 적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모두 자연스럽게 비켜섰습니다. 노인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한 손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그 손님을 봤죠. 젊은 남자였습니다. 예비군 완장을 한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죠. 고맙네.
그리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노인을 기다리던 사람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그녀는 김밥 한 줄을 내밀었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고집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컵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이것도 좀 드세요.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옆에서 남자 하나가 말했죠. 어르신, 저희가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몰라보는 게 당연하죠. 그는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었죠. 이제라도 알아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죠.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한 사람이 군인으로 보였습니다. 편의점 안 사장은 알바생에게 말했어요. 오늘 본 거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함부로 대한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바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동네는 조용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다음 날부터 노인이 편의점에 오면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계산할 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한숨 쉬는 사람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노인이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손을 잡고 아이가 노인에게 인사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노인은 놀란 듯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 안녕.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컵라면을 한 입 먹었죠. 오늘따라 맛이 달랐습니다. 같은 컵라면이었지만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노인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군 간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노인의 집 앞에 검은 차가 섰죠. 간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노인이 문을 열었죠. 대령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노인은 글을 드렸습니다. 좁은 방, 간부는 서류를 꺼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시면 모든 명예가 회복됩니다. 노인은 서류를 받습니다. 복권 신청서였죠. 간부가 계속 말했어요.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대령님의 계급도 복원되고 연금도 소급 지급됩니다. 노인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명예. 그는 작게 웃었죠. 그거 전우들 다 떠난 뒤에 내가 받아서 뭐 하나? 간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봤어요. 난 조용히 살고 싶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간부는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대령님,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대령님, 언제든지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부가 나가고 규원이 들어왔어요. 대령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럼 최소한 규원이 말했죠. 우리끼리라도 기억하겠습니다. 전우들이 모두 대령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노인은 규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날 밤 노인은 평소처럼 편의점에 갔습니다. 11시 삑 문이 열렸죠. 사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어르신 오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컵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컵라면 계산대로 왔죠.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같이 드시죠.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작게 웃었죠. 그래, 둘이 먹자. 창밖으로 동네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밤, 노인은 생각했죠. 이 평화를 위해 우리가 싸웠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구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